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곰의 비뇨의학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의도 서울 N비뇨의학과 연재승 원장입니다. 간만에 뵙습니다. 자, 네, 오래간만입니다. 선생님. 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석 달 만이죠? 와, 그 정도인가요? 네네네. 1년이 다 갔어요. 네? 아, 1년 2021년이 다 2021. 간 것 같습니다. 4개월 후에 뵙게 되는 환자분들 말씀 나눌 때 12월에 배어용이라고 하니까 한 해가 이렇게 또 보통 환자분들은 4개월씩 약을 드리시나요? 3개월 약을 3개월. 드리고 그 가다실 맞는 분들. 아, 네네. 네네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네, 덕분에. 갑자기 그 날이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비 오고 선선해지고 네. 진짜 절기에는 거짓이 없다. 덥다가 어느새 쓸쓸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 미리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들 답을 좀 드리고 증문즉답 형태로 그 글 올려주시는 것들 보고 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는 내용은 뒤에 있는 저희 채널에서도 편집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냥 꺼주시죠. 예, 예. 자, 소울 뷰티님의 질문. 고3 아드님 포경 수술 안 했는데 필수적인 건가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 번 나온 질문이시긴 하지만 저는 반복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번 질문을 주셔도 또 똑같은 대답을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네, 고3 아드님이시네. 라푼젤님, 통계는 내운명님, SJ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계는 내운명님 성함이 닉네임이 뭔가 익숙하네요. 질문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냥 저희 각자 정리를 해본 건데요. 제 견해로는 뭐 꼭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진성 포경이라든지 감돈 포경 상태라든지 어떤 염증성 질환, 곤지름 이런 것들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시행을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3 아드님께서 바쁘실 텐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은 비뇨기과에 와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고 상태를 보고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점 단점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가다시 같은 주사를 성병 백신 주사라고 보잖아요. HPV 그 백신이라고 부르는데 포경 수술을 이제 서지컬 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그 전염성 질환들의 예방에도 효과가 좋고 어떤 상행성 요로 감염 꼬추로부터 들어와서 뭐 전립선, 방광, 뭐 신장까지 올라오는 상행 감염을 예방하는데 탁월하게 괜찮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 음경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서지컬 백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단점으로 치면은 뭐 어떤 그 정립된 영구적인 부작용 같은 건 별로 없지만 수술 후에 어떤 불편감, 출혈, 통증, 염증이 올 수 있고 뭐 어떤 비용이 들고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얘기고 성감의 문제, 성기능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뭐 컨트로버시가 있지만 뭔가 정립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위생 상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견해도 일견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현대 사회 그리고 위생 환경에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요새 많이 그 설득력을 잃고 있고 필요하면 한다, 본인이 원하면 한다라는 게 아마 대세일 텐데요. 지금 고3 아드님을 주셨는데 저희도 간혹 이제 수능을 보고 난 이후라든가 아니면은 대학생 뭐 여름방학이실 때라든가 겨울방학이실 때 혹은 이제 군대 가셨을 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포경 수술을 하게 되는 거의 초반 그 찬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나 포경 수술의 대상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병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위생적인 관리가 너무 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몇 가지 성병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오신 환자분들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중간에 포피로 가려져 있는 것보다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요, 귀두가 딱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주관적이지만 좀 더 보기 좋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심미적인 이유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양한 연령대에 뭐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속 조금 그 마찰이나 이런 격렬한 성관계를 즐겨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 포피라고 하는 남는 살, 포경 수술로서 우리가 제거해낼 그 살에 다양한 트러블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포경 수술을 하셨으면은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은 물론 듭니다만, 뭐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을 위해서 예방적으로 수술까지 억지로 할 필요까지는 없고, 아마 자제분 아드님과 상의를 좀 해보신 다음에 혹시 원하신다고 하면 수술을 시켜드려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어렸을 때 포경수술을 많이 안 했던 추세인 것도 있어서 요즘 포경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의 절반 이상이 저희는 성인 환자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연재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슨 대단한 성병이 아니더라도 염증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한번 찢어지면은 그 부위가 아물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찢어지고 출혈이 있다든지, 소대 아래쪽이 이제 그 소변 나오는 아래쪽 6시 방향이죠. 그쪽이 자꾸 출혈이 나고 찢어지는 분들도 있고, 뭔가 물집 같은 거나 물주머니 같은 게 생겨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귀도 포피형도 많아서 그런 것들이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꽤 될 것 같습니다. 레니라라님 안녕하세요. 네. 레니라라님께서 항상 연재정 선생님 언제 오시냐고 아이고, 찾곤 했던 너무 감사합니다. 애청자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들 저희가 옆에서 쭉 보고 있고요. 일단은 요거 보고 계신 분들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질문 미리 주셨던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희님의 질문이고요. 음낭 혈관 각화종은 치료 안 하고 그대로 둬도 상관없나요? 미용상 문제로 치료를 원하면 비뇨기과에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레이저 치료 시 CO2 레이저하고 혈관 레이저 중에 어떤 걸 쓰나요? 이 음낭 혈관 각화종 이거 보신 적 꽤 있으시죠? 그럼요. 그 환자분께서는 뭔가 음낭 피부에 뭐 까만 점 같은 게 생겼다라는 식으로 많이 오셔서 저는 이제 덜컥 이게 혹시 곤지름 콘딜로마에 대한 이야기일까 하고 걱정한 적도 있고, 어떤 분은 무심코 음낭 쪽을 좀 긁다가 뭐가 이렇게 터진 것 같은데 피가 안 멈춰요,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이제 내심 그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임하게 되긴 하는데요. 네. 뒤에 여기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음낭에 이렇게 빨간 무슨 혈관 점 같은 게 아주 보통 하나 정도 보이는 분들은 별로 없고 여러 개가 다발성으로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곤지름 같은 거 감별을 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곤지름이라고 해서 성기 사마귀가 우둘두둘하게 이제 닭벼슬처럼 올라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플랫하게 어떤 검은 반점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음낭 혈관 각화종이라는 거는 음낭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고요. 대개는 뭔가 암으로 진행하거나 곤지름하고는 무관하고 전염성도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의 모세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대개는 미용적인 목적으로 제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의학적으로는 굳이 치료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게 출혈이 많습니다. 피가 또 나고 또 나고 해당 부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흉터가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제거를 해도 또 뭐 수년 또는 수개월 안에 또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거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전 제거한 적이 한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한 5명, 10년 동안. 네. 굳이 이거 안 하시는 게 어떻겠냐. 저희는 한다면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혈관 레이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음. 비뇨기과에서는요. 그렇죠.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희도 이걸 오셨을 때 저는 오히려 미용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반드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양성 질환이고 남에게 옮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대다수 환자분들은 아 그렇냐 내가 매우 걱정을 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하시고 만약에 그 아까처럼 출혈이 있어서 오신 분은 레이저를 통해서 지혈 그 부분 지혈까지는 부분 해드리고 지혈. 그죠. 보내드리게 되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아, 이 치료를 위해서는 미용적인 측면이 크니까 피부과를 한번 내원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질문이 들어온 김에 이제 피부과 저희 원장님들께 또 여쭤보니 아 그래요. 또 거기서도 엄청나게 지혈을 특화된 그런 레이저를 굉장히 보유하고 계신 것도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뭐 색소 레이저, 그 펄스 다이 레이저 같은 거를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헤모글로빈이 그걸 다 또 흡수해 버려서 그렇지. 오히려 레이저로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CO2 레이저를 약간 멀리해서 디포커싱을 해가지고 지혈 그 상황을 좀 더 높게 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기 소작 방식이거나 또 어떤 부분에 보면은 결국은 이게 재발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그냥 외과적으로 그 부분을 싹 도려내서 꼬매버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와 이렇게 많은 거를 설마 그러다 보면은 또 살이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아 외과적 절제도 하는군요. 외과적 절제도 한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만 네. 뭐 최신 트렌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요새는 레이저에 대한 얘기가 더 많긴 하고요. 참 그래서 이거를 곤지름이 아닐까요 하고 걱정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뭐 혈관종 또는 뭐 혈관 각화종이라고 말씀드리면 안심하고 네, 돌아가시는데 그렇죠. 음낭에 혈관 각화종이 있습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알고 다 오신 거죠. 아, 그러면 이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치료하지 마시라고 설득을 드립니다. 진주양 구진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굳이 내버려 둬도 큰 문제는 없지만 뭔가 약간 그 외관상 안 좋을 수 미용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제거를 원하시지만 대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질문이 좀 왔으니까 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사랑스러운 시연님 안녕하세요. 혹시 헤르페스 2종은 성병이 100% 원인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이제 100%란 거는 참 성립하기가 힘든 그런 명제인데요. 헤르페스 2종, 헤르페스 1종, 타입 1,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실제 우리의 세상에서 결과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입술 헤르페스는 많은 경우 헤르페스 타입 1이 주된 감염 그 종류고 성기 쪽 헤르페스는 헤르페스 타입 2가 주된 감염 원인 바이러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입술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또 100%는 아니겠지만 주된 감염 경로가 아기 때 어른들이 그렇죠. 예쁘다고 뽀뽀해 주다가 옮거나 아니면은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립스틱 같은 거 샘플 사용하다가 옮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애틋하고 예쁘게 첫사랑 첫 키스, 뽀뽀 살짝 하면서 옮거나 이렇게 완벽하게 성관계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경로로 옮을 확률이 있긴 할 거고요. 성기 쪽에 닿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구강성교가 되었든 성관계가 되었든 네, 성관계를 통해서 옮을 확률이 높긴 하겠으나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네, 타입 2가 입술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애초에 성병이 100%라는 명제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성병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저 사랑스러운 시연님 질문은 헤르페스 타입 2는 100% 성병인가요? 라고 여쭤보신 것 같죠? 네네네. 헤르페스 타입 2. 네. 입술에 있는 헤르페스 타입 2는 글쎄요, 구강성교를 통해서 옮았다라고 하면은 성병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타입 2를 입술에 가진 분이 아주 귀여운 뽀뽀를 하면서 옮았다라고 하면은 와 그건 성병일까? 그러니까 좀 굉장히 확실하게 나누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은 되고. 그 뭐 성관계가 꼭 아니어도 뭐 수직 감염 같은 것도 있긴 하니까요. 그 출생 시에 그 어머니의 어떤 산도로부터 이게 헤르페스 타입 1 또는 2가 넘어오면은 그런 경우는 성관계를 통한 전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많은 경우에는 헤르페스 타입 2는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리님, 요도 개실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남자는 요도 개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나요? 네, 요도개실은 저희가 아주 빈번하게 보는 질환은 아닌데요. 네. 뭐 개실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어떤 존재할 필요 없는 공간이 어딘가에 작게 발생해서 뭐 소장, 대장 이런 쪽에 장의 개실도 있고 방광이라는 방광에도 뭐, 개실이 있고 어떤 공간에 추가적인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공간이 아니죠. 요로계통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염증의 원인이 되거나 할 수 있고 뭐 장 내에 개실이 있을 때는 또 역시 세균이나 변 같은 게 거기에 딱 고여서 어떤 염증을 수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알려져 있기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호발하는 것은 맞다고 되어 있고요. 여성의 요도 해부학적인 그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요도 주변 구조물이 남성에 비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성긴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압력이든 다른 이유로 개실이 볼록하고 이렇게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알려져 있고, 남자는 요도 개실이 여성에 비해 적지만 뭐 거의 없다고 말하기까지는 어렵고요. 한 뭐 10% 정도는 타고난 거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건데, 요도 개실은 선천적인 요인이 많긴 하고 저는 남자에서 발생한 요도 개실은 거의 못 본 것 같긴 해요. 그 수련할 때 좀 본 거 외에는 뭐 10년 동안 진료하면서 본 적은 없는데, 여성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주변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곁주머니처럼 이렇게 꼭 탈장 생기듯이 압력이 좀 약한 곳으로 개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주변의 어떤 질이나 항문 같은 구조물하고 그 피스툴라가 한국말로 뭐죠? 누공? 누공. 어떤 곁 길이 뚫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서 더 많다고 그런 질환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호구님, 부프로피온이라는 항우울제 또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많은 그 정신건강의학과 약제들이 발기력 저하나 이런 그 주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항우울제 자체도 문제일 수 있지만 항우울제를 드시게 된 상황 자체도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울증 자체가 우울한데 발기력이 잘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약을 쓰시는 원인 자체도 그렇고, 많은 약제들이 성기능, 성감 또는 조루 증상 이런 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요새는 뭐 항우울제로 많이 사용하는 뭐 세로토닌에 대한 선택적 그 억제제 같은 약이 조금 더 발기부전의 원인이 굳이 비교한다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긴 하고요. 부프로피온이 아주 그 발기부전의 원인이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항우울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성기능 저하가 좀 적은 걸로 되어 있기는 하긴 합니다. SSRI에 비해서는 조금 적군요. 네. 네. 그래서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가능성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말씀하셨듯이 그 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시민성 발기부전이라는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뭔가 우울한 것 자체도 발기를 하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몇 번 경험하다 보면은 나의 신체 그 잠재력, 포텐셜 대비해서 훨씬 더 그 수행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반복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나의 신체보다 나빠진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뇨기학과 내원하셔서 발기약 같은 걸 처방 받으셔서 몇 번 이제 잘 되는 걸 경험하고 탈출하시거나, 아니면은 약을 처방 받으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약을 또 교체해 보시거나 잠깐 끊어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약을 처방해 주시는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재민님, 유레아 플라즈마 파브 양성은 치료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이거는 정말 원장님 따라서도 그리고 환자분 따라서도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라고 하는 세균에 대한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많이 보는 경우가 남성분 요도염 전립선염, 여성분 질염 방광염 이런 걸로 일단은 증상이 있는 상태로 오셔서 이게 발견되는 경우가 그래도 저의 제가 뵙는 환자분 세팅으로서는 많아서, 그리고 요 세균이 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일단 처음에는 치료를 권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 그리고 파트너분들, 여자친구분, 뭐 배우자분 이런 분들도 더블 체크를 해서 세균 검출되면은 치료를 권하게 되고, 또 이 세균이 아주 뭐 100%는 아니겠지만 존재할 때 아기한테 조금 태아에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서, 뭐 웨딩 검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임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세균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 치료를 하긴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죠. 치료를 했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네. 그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가드넬라 버지널리스 뭐 이런 애들은 이 균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립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공생균이고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균이고 특정한 어떤 그 특이한 성병균은 아니다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있어서 인체에 무해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많은 연구에서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분 또는 배우자분, 여성분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무슨 균이 나왔다. 남자친구도 또는 배우자도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아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하나만 나왔을 때는 균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드리고 치료를 원하시거나, 그래도 뭐 균이 있어서 약간의 증상 또는 뭔가 불쾌감이 있거나 하시면 약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목전에 두고 계시거나 할 때는 치료를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를 해도 한 6개월 뒤에 검사를 했는데 그냥 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성관계가 심지어는 한 번도 없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재발하거나 균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저걸 확인하는 PCR이라고 하는 검사가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균 한두 마리로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학적 팩트는 알고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어떤 전립선염에서 검출이 되더라도 심각한 증상은 일으키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호구님, 사랑스러운 시연님 질문 나머지 다시 질문 주셨는데 요거까지 보고 또 내용을 넘어가 볼게요. 호구님께서 저는 20세 남자인데 6개월 전에 HPV 피부 수압 검사를 했는데 52번 양성이 됐다. 무증상이셨고요. 다시 검사해 본 결과 음성이 나왔는데 HPV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나요? 자, 이거 호구님께서 주신 질문이 저희가 많이 다뤘던 질문이고요. 뭐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은 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그 HPV를 그 피부 여러 군데를 이제 랜덤하게 또는 그 HPV가 자주 검출되는 부위를 브러쉬 같은 걸 긁어서 이제 검사를 하신 거예요. 증상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스크리닝 테스트로 시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뭐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검사법은 아닙니다. 시행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위음성이 일단 많고 위양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자에서는 공인된 HPV 스크리닝 툴은 없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파트너 배우자가 HPV 양성이 나와서 나도 꼭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찜찜해서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해달라라고 오시면은 이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자에서는 확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기 사마귀 또는 어떤 피부 병변이 있을 때 그걸 오로지 도려내서 그 외과적 절제를 통해서 병리과 검사를 시행하면은 거기에서 본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HPV 타이핑하는 거는 뭐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스크리닝 테스트는 어떨 때는 52번이 나오고, 이렇게 또 다음에 검사하면 또 안 나오고 다른 타입이 또 나오고, 또 1년 뒤에 또 검사하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뭐 어떤 추적 관찰 목적으로 검사라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안 나왔다고 하면은 실제 6개월 만에 자연 치유가 되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데 이런 수학검사는 거짓 음성 확률이 뭐 높게는 30%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있는데 없다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나왔으니까 소멸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긴 한데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안 나왔으니까 기분 좋게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지내시면 어떨까 싶고, 다만 52번은 또 중요한 고위험군 그죠, 고위험군 HPV에 타입이죠. 해당하니까 그리고 불행 중 뭐 다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가다실 9이라고 하는 최신 HPV 백신에는 포함된 번호이기 때문에 일단 여자친구분이 계시다면은 가다실 9을 맞은 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52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하실 때 조금 부담을 덜 수는 있을 거고, 그리고 본인께서도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다실 9을 접종을 하셔서 이게 존재하는 거를 더 빨리 낫게 한다라는 그런 확실히 정해진 그런 이론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뭐 예를 들면 감염된 거 다시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가다실 접종을 또 서둘러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젊으시기 때문에 가다실 백신 주사 맞는 거 추천드리고요. 20세시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는 이 검사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HPV가 자연 소멸이 그 완치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개는 뭐 CDC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증상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유지가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의해서 자연 소멸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굳이 이게 증상도 없는데 자꾸 긁어서 검사해 보시지 말고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스런 시연님, 임신 중에 항문 쪽에 헤르페스 2종이 발생되어 아프다고 하는데요. 그게 대상포진인지 아니면 헤르페스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모양도 중요할 거고요. 그 피부과가 되었든 산부인과가 되었든 비뇨의학과가 되었든 그 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께 한번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굳이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혈액 검사, 항체가 있는지, 그리고 피부에 병변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 피부에 헤르페스 타입 2라고 하면은 헤르페스 타입 2 바이러스가, 그리고 대상포진이라고 한다면은 뭐 수두 바이러스, 조스터 바이러스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새 그 코로나 검사하듯이 그 병변을 싹싹싹 문질러서 바이러스에 직접 검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HPV 검사는 수학 검사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검사가 잘 되기 때문에 구별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혈액 검사, 수학 검사를 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임신 중에 항문 쪽에 헤르페스가 발생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헤르페스가 맞다면은 임신이시면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시점에 아기가 나오는 어떤 산도 주변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다면, 병변이 있다면은 아마 주치의 선생님께서,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권유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임신 상태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것도 조금 저희 준비한 것도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요거 좀 더 해보고 질문이 쌓이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한자와 나오키님의 질문입니다. 30대 중반이시고 탈모 목적으로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를 복용 중이시고요. 쭉 쓰실 예정이시고, 두타스테리드가 피나스테리드보다 효과가 좀 더 세고 부작용도 크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물어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이고 접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한자와 나오키님이 말씀 주신 두 가지 약제, 이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 약, 두타스테리드 두 가지가 이제 탈모를 억제하는 걸로 이제 승인을 받아와 있는데, 둘 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약들이죠. 네, 개발 자체가 전립선 비대 목적으로 개발이 됐었고, 피나스테리드는 비대증 약은 오리지널명이 프로스카, 탈모로 나와 있는 똑같은 MSD라는 제약사의 약은 프로페시아가 되겠고, 5mg, 1mg 그 차이입니다. 네. 지금 요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중에 프로페시아는 저용량이 1mg짜리거든요. 특허가 만료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의 약제가 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보다트라고 하는 유명한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거는 두타스테리드 계통이고 두 가지 약제들이 그 호르몬에 작용을 해서 5-알타 리덕타제라고 하는 환원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DHT를 억제를 하는데 이게 이제 탈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두타스테리드는 타입 1, 2를 듀얼 이니비션을 해서 둘 다 막아버리고 네. 피나스테리드는 타입 2 리셉터만 억제를 함으로써 뭐 약간 그 DHT의 억제 효과가 두 약이 좀 차이가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거 관련해서 리뷰 논문, 메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그 논문들을 돌려서 결론을 내린 비교적 최근 연구가 있어서 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방금 질문 주신 분들처럼 굉장히 좀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십수년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고 이제 연구라는 게 우리가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은 너무나 험난한 것이 그 샘플에 따라서도 연구자에 따라서도 인종에 따라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도 연구의 설계에 따라서도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세는 피나스테리드든 두타스테리드든 둘 다 탈모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긴 하고요. 그리고 여러 연구 중에서 약간 그 뭐랄까요, 어떤 제약사의 입김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연구도 있고, 그래서 어떤 연구는 야, 이 탈모 방지하는 효과가 그냥 똑같다. 피나스테리드는 두타스테리드든 거의 차이가 없다. 뭐 모발의 굵기에서만 약간 차이를 보였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 아니면 두타스테리드가 더 좋다라는 연구도 있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나름대로 그것들을 쫙 모아서 리뷰를 한 그런 최신 연구 그 결과를 보면은 일단 두 약제 모두 효과 있는 건 맞고, 두타스테리드가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피나스테리드보다 효과적인 경향을 보인다라고까지는 현재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저의 또 지인한테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보통은 처음에는 피나스테리드를 사용을 했다가 뭐 이거는 오피셜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분 사용법은 초식은 정수리 쪽이 조금 더 휑해지거나 아니면 피나스테리드만으로는 그렇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두타스테리드도 그러니까 바꾸어서 약을 써보고, 그러니까 좀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모발 이식을 감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도 듣기는 해서 질문 주신 게 어느 정도 뭐 이론적으로도 DHT가 조금 더 억제가 되니까요. 맞다고 생각은 되고, 성기능 네. 여기서 이제 딱 여기 논문 제목인데 그 두타하고 피나의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한 메타 분석 연구인데 결론은 그냥 여기 있는 게 그대로예요. 뭐 효과는 둘 다 있고 두타스테리드가 약간 더 좋다는 경향이 있고 부작용도 뭐 약간 비슷하거나 아니면 두타스테리드의 그 부작용 빈도가 조금 높다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보고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탈모약 쓰세요? 안 쓰시나요? 오시면 처방은 드리죠. 네, 본인이. 저는 다행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프로페시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상당히 많이 말씀 주시는 그 부작용들인데 빈도가 생각보다 낮죠, 원래. 논문에 나온 거는 원래는 아무리 높아도 5% 이하. 5% 이하고. 네. 뭐 그리고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저용량이기 때문에 네. 프로페시아하고 프로스카, 그러니까 5mm짜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프로스카가 부작용 빈도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뭐 1%, 1.5%, 뭐 사전 관련 뭐 2% 이내, 프로페시아는 그랬던 것 같고 아보다트도 다 5% 이내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런 것들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안 써놨는데 그 여성용 유방 같은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있죠. 네. 그건 그래서 확실한 이 부작용이죠. 쓰면은 확실하게 가슴이 좀 나오거나 이런 부작용이 오시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을 끊으면 부작용이 사라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발기력 저하나 네네네. 근데 이게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실제로 약 기전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6개월 1년 동안 뭐 탈모약을 한 6개월 썼는데 발기가 잘 안 돼서 약을 끊었는데 1년 2년 계속되고 있다 라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모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약이라는 게 신체의 어떤 기능이나 해부학적 이상의 어떤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한데 어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거는 그렇고 바라는 그래서 거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가 사실 드릴 말씀이 딱 여기 써 있는 것밖에 없어요. 네. 이게 이 약 때문에 약을 끊었는데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걸 입증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밝혀져 있는 것만 어떤 논문 베이스로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그 내용들은 그냥 알고 계시면은 네. 약제를 선택하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답답. 그리고 네. 비뇨기과에서 이걸 썼을 때 좀 문제는 아니지만 그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 네. 두타스테리드를 오래 썼을 때 매일 복용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은 30대 때부터 뭐 한 20년을 썼어요. 그럼 PSA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약 절반 정도로 낮아져서 교란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실 때 그 보상해서 잘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PSA라고 하는 전립선 수치가 이 두타스테리드나 아니면 프로스카 아까 5mm짜리 피나스테리드를 쓰면은 한 절반에서 한 마이너스 40% 정도 리덕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역산을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PSA가 뭐 하는 거냐면은 전립선에 암이 의심되거나 할 때 종양 표지자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건강 검진을 받거나 했을 때 약을 이걸 쓰고 있다는 얘기를 인포메이션을 안 주면은 네.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립선 크기도 강제로 줄어들겠죠, 좀. 어쩌면 뭐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요. 그래서 다행히 질문자분께서는 부작용이 없으시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고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신다라고 하면은 피나스테리드로 한번 변경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나의 몸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피나스테리드가 내가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고 모발의 유지 능력도 똑같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드셔도 뭐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으시니까 두타스테리드 계속 드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과에서 쭉 쓰시더라도 나중에 한 50대 가까워지시면 한 10년, 20년 뒤에는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음으로 통계는 내 운명님 드디어 예, 40살 남성입니다. 통계는 내운명님이 보고 계실까요 지금? 아까 들어오시긴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보고 계시면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은 네, 나가셨으면 너무 말씀을 아쉬운 드리고 일이네요. 나가셨으면은 좀 이따 오시면은 답을 드리죠. 뭐. 그럴까요? 일단 여기 네. 보고 계신 분들 좀우선님 거부터 쭉 계시네요. 예. 통계는 내운명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40대 남성이시고 요추 디스크 손상에 의해서 신경인성 방광이 왔습니다. 물을 조금 마셔도 새벽에 소변을 보면 체중이 1kg 남짓 빠진다. 물을 안 마실 수도 없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베타미가하고 자트라엑스를 드시고 계십니다. 이거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디스크 손상에 의해서 신경인성 방광이 오셨고 예전에 한번 저희가 했던 슬라이드긴 한데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거는 어떤 신경계통의 질환, 비뇨기 장기 직접적인 요인보다도 뇌나 어떤 척수 아니면 주변의 신경에 의해서 방광이나 어떤 소변 보는데 배뇨 장애가 오는 경우가 되겠고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배뇨를 지배하는 뇌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게 와도 배뇨 장애가 올 수 있고 척추, 뭐 요추 있는데 그 염증이 오거나 다치셨다든지 디스크 협착증이 있으면은 또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이런 말초 신경 질환이 있을 때도 올 수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그 진단을 그 대학병원에서 한번 받으셨겠죠. 그래서 요역동학 검사라든지 배뇨일지라든지 또 어떤 영상 검사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시행을 해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약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베타미가 같은 거는 전형적인 뭐 과민성 방광에 도움되는 약제죠. 절방뇨라든지 빈뇨, 야간뇨 같은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방광 훈련을 시키면서 방광 용적을 키워드리는 약이고요.
자트라엑스라는 거는 알파 채널 알파 블로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쓰여지면서 어떤 요도를 확장시켜서 좀 시원하게 배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는데, 이런 걸 쓰면서 방광 훈련, 소변을 규칙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보고, 또 그게 잘 안 될 정도로 신경이성 방광이 심해서 그 방광안이 자꾸 차는데 배출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간헐적 도뇨라는 걸 통해서 규칙적으로 관을 넣어서 카테터를 넣어서 배출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증상이 악화되거나 할 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제를 바꿔가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체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시겠죠. 매일 1kg씩 빠진다는 말씀은 아니실 것 같은데, 만약에 점진적으로 체중이 감소할 때는 다른 원인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그리고 방광에 대한 얘기는 또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신경이성 방광이 너무 어려운 이유가 지금 약도 쓰고 계시지만 약간 어떤 대증적인 그런 이거라도 쓴다라는 식의 약이 많을 그런 맥락인 가능성이 높고, 이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사람들이 소변이 모이면 마려워서 가서 비우고 이런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사실은 방광이라는 장기를 센서와 그 다음에 우리의 조종기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방광은 이제 소변을 적당히 모았다가 꽉 차면은 그거를 감지하고 가자! 그럼 화장실 가서 싹 비우는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저장과 배출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데, 저장은 이제 센스, 그거를 이제 감지하는 신경이 연결돼 있어서 뭐 300, 400cc 방광의 적정 용량이 차면은 요일을 느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누자라고 하면은 또 뇌와 척수와 연결된 그 모터,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또 연결돼서 쫙 짜줘서 배출하는 건데, 신경이성 방광은 그게 우리의 조종기나 그런 센서가 다 끊어져 버려서 기능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낌도 안 와요. 방광이 꽉꽉 차도.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야간에 체중이 1kg 가까이 빠지신다는 게 그 사이에 우리가 다이어트 할 일도 없고 물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변밖에 없는데 방광에 1리터나 되는 소변이 찼다가 그렇죠. 비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야간에 예를 들어서 뭐 3번 누워서 300cc씩 3번 본 거다라고 하면은 뭐 그건 괜찮아요. 근데 1회에 막 1리터 가량 나온다고 하면은 그럼 방광이 너무 주머니가 늘어나서 남아있는 근육까지도 다 늘어나서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 장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배뇨 일지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작성을 하셔서, 만약에 이게 진짜 1리터 찰 정도면은 야간에 한해서라도 청결 간헐 도뇨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처방하겠습니다만 그거를 빼주면서 방광에 늘어나지 않게 조절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젊으시고 40대시거든요. 근데 통계는내운명님께서 보고 계시면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실까요? 좀 이따가 그거 한번 알려주시면은 그 교수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 연재근 선생님 말씀처럼 방광에 꽉 그 오버플로우 될 정도로 꽉 찼다가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배출이 안 되면은 신장 기능까지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광은 너무 꽉 차서 요폐 현상이 오면은 큰일 납니다. 신경이성 방광 종합병원 어디실까요? 그래서 거기서 면밀한 검사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그 CIC라고 하는 도뇨를 셀프로 하실 수도 있고 옆에 보호자분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교육을 받고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1리터 정도 방광에 매일매일 찼다가 네. 그 한 번에 배출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신장 기능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비가역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증상에 대한 부분은 약을 쓰면서 방광 훈련하고 이런 수밖에 사실은 어떤 뾰족한 묘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네.
또 통계 내용명님 말씀 주시면 또 피드백 주시면 얘기하고요. 네. 또 하여튼 넘어갈까요? 저쪽 보죠 뭐. 좀 웃어. 조무선님께서 네, 계속 네. 말씀을 주고 계신데 가다시 국가 맞으셨는데 주변에 뾰루지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마귀인지 모낭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와. 짧게 답을 드릴게요. 네. 비뇨기과과 가까운 데 가셔서 그냥 진찰 받으시면 알 수 있어요. 네. 사마귀가 의심되고 곤지름이 의심되면은 재거나 조직 검사를 하자고 말씀하실 거고, 단순 모낭이거나 모낭염이면은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뭐 항생제 치료를 그냥 해주실 수도 있겠죠. 네. 검은색 점도 막 생기시는 분도 있죠. 네. 저희도 굉장히 애매한 경우는 있는데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웬만한 거는 눈으로 보는 것만이라도 야, 이건 이거 같다, 이건 이거 같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내원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조무선님 계속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밑에 피임기구 없이 완기하고 다음날 소변 검사했는데 문제는 없었다. 에이즈 헤르페스가 걱정은 되는데 3개월까지 기다리시기는 좀 걱정되고 부담스럽고, 저 같으면 보통 4주 이후에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경우에는. 네. 근데 정확도가 완전히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12주 후에 다시 한번 재검을 해보면은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걱정되니까 내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걱정되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간에 한번 검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무선님 밑에 비아그라를 인터넷이나 어플로 파는 거는 다 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 파나요? 불법인데. 네. 화장실에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거 다 불법, 출처 성분을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이런 거 구매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물론 병원에 한번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약값이 많이 싸졌어요. 정품 약값이. 그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국산 약들이 좋고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오셔서 면담하시고 뭐 필요하면 검사해 보시고 약을 받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무선님을 마무리한다면은 네. 대상포진 밑에 백신. 또 있어요. 아유. 대상포진을 백신 60대에 광고.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상포진 백신이 30대 남성이 맞으실 아마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험이라든가 아마도 제가 자세히 뭐가요? 모릅니다만. 대상포진 백신은 보험이 안 되죠. 네, 60대 분도 보험이 안 되시던가? 안 되죠. 그렇군요. 하여튼 인정 비급여도 안 되나? 연령대가 제가 있는 안 걸로 돼요.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될 거예요. 네네. 실손보험도 안 될 거고, 음, 이건 그냥 간단하죠. 네. 30대 잘 안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보통 50대 이후에 잘 호발하는 걸로 돼 있고, 한 번 주사를 맞으면 한 20년 정도 보통 연한을 보거든요. 너무 젊었을 때 맞으면 나중에 또 맞아야 될 수도 있죠. 네. 자, 조무선님, 탈모약으로 발생한 여성용 유방을 약을 끊으면은 대개는 좀 아까 좋아지더라고요. 그 발기부전 부작용은 비슷합니다. 네. 탈모약으로 발기부전 왔을 때 대개는 거의 좋아진다고 돼 있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좀 비만해지거나 이런 게 동반된다면은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아우리님, 운동으로 혹은 약물로 요도의 유순도 및 탄성을 좋아지게 할 수 있나요? 요도의 유순도 및 탄성이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무엇인지 잘 요실금 생각을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일까요? 뭐 요도 계실 말씀 주셨던 네네네네. 분이셨던 것 같은데, 유순도라 함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탄성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 주신 뭐 케겔 운동이라든가 그 요도 자체를 건드리거나 조직을 변화시키는 운동이나 약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인체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도를 싸고 있는 근육이라든가 뭐 그 인대를 지탱하고 있는 또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화시켜서 그 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유순도 없을 저도 것 뭐 같은데. 요도의 유순도라고 하면 잘 모르겠네요. 네. 요도 협착이나 이런 거면 모르겠어도. 네, 협착을 좋게 하는 운동이나 약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뭐 마침 뒤에 이제 그 요실금 관련된 질문 주셨던 분이 있어서 케겔 운동 같은 거 여성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죠. 요도 네. 괄약근 운동하는 거. 그러면은 탄성 뭐 아무튼 그 조이는 힘은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요실금은 꼭 치료 받아야 하나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운동이나 약물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약물은 빼고 많은 요실금 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웃거나 무거운 거 드시거나 뭐 배에 힘들어갈 때 새는 뭐 복압성 요실금 혹은 너무 마려운데 참기 힘들어서 갑자기 어디 화장실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거나 이런 절박성 요실금이 아마 가장 많을 것이고 이게 복합되어 있는 복합 요실금도 있습니다. 기타 뭐 넘치는 그런 요실금도 있고 뭐 타고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서 복합성 요실금 하나에 대해서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금 말씀 주신 케겔 운동 항문을 뭐 한 10초 동안 조였다가 뭐 5초 동안 풀어주는 그런 거를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네 수백 번 이상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만 시시때때로 하는 그런 걸 하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네. 일단은 뒤에 10일님의 질문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거의 다 끝났는데요. 여기 질문 주신 것들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제 또 퇴장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벌써 네. 자 호구님 이소트레티노인 3주 복용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저 이거 급하게 찾아보았는데 뭔가 이 로아큐탄과 발기부전의 연관성이 좀 보고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펙 명세에도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로 올라올 정도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있다라고 하는데 흔한 일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3주 정도면은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새 뭐 아까 탈모약에도 뭐 자살衝動 일으키고 우울증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약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뭐 로아큐탄도 꽤 오래된 약이거든요. 뭐 보고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지만 글쎄요. 만약에 약을 복용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싶으시면은 약을 끊고 지켜보시면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이제 플라시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약에 대한 가능성 있는 부작용을 좀 크게 생각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노시보 현상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걸 좀 구별하기 어렵겠지만 아무튼 흔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해서 백옥경님 백신 접종 후 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말씀하신 백신은 가다실 말씀하신 거 하면은 아마도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5년 이상은 지금 거의 여러 가지 연구에서 괜찮다라고들 나와 있는 것 같고 효과 유지되는 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뭐 10년 텀도 어떤 연구에서 20년 정도를 보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네네. 부스터 없이 괜찮을 수 있다고 돼 있고 우리가 젊은 시절에 다양한 성관계를 갖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보통 정해져 있는 뭐 결혼을 하신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딱 중요한 시점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GHP님 잔뇨감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괴로운데요. 지금도 요것도 뭐 신경외과에서 허리 쪽 MRI 찍어보자고 협진을 했다면은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신경인성 방광일 수도 있고 전립선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뇨의학과하고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하고 협진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른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면은 신경인성 방광이 되는 거고 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게 있다면은 뭐 전립선염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뭐 이런 것들을 좀 감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SJ님 뭘 하기 전에 늘 소변을 비우는 버릇이 있는데 과민성 방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300에서 400cc 정도 모아서 비워 버릇해야 되거든요. 뭐 진짜 벽두상간 지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화장실을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이라고 하면은 마렵다고 해서 제깍제깍 가버리시면 안 되고 1회에 300에서 400cc 정도 모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영님 과민성 방광약 2년 넘었는데 자꾸 3주 동안 방광염이 2번 걸렸는데 크랜베리 원액 네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방광이 건강할 때 더 건강하게 하는 뭐 그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과민성 방광 그 다음에 방광염이 재발 급성 방광염 재발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 뭔가 얼마 전에 그 김아람 교수님도 방송을 하셨던데 감별을 요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 될 테니까
비뇨의학과에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질환이 있으면 먼저 치료하고 그 차후에 크랜베리 액을 쓰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드시는 거야 뭐 드셔도 괜찮겠죠. 네, 그럼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네. 테니까요. 자, 타달라필 데일리 복용으로 효과는 좋은데 설사가 있다. 해결책. 아, 설사가 되게 흔한 부작용은 아닐 아닐 텐데요.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본인께서는 충분한 선후 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이겠죠. 드시는 시점을 좀 달리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뭐 자이데나 같은 것도 데일리 그렇죠. 복용을 가능한 다른 약제도 있어서 한번 그걸 트라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 타다라필이 위장장애는 별로 없는데요. 그 발기약 계통이요. 만약에 이게 그 부작용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면 약제를 바꾸거나 뭐 텀을 매일 먹는 거면 격일로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설사가 너무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되면은 끊어야죠. 뭐. 그래서 그런 거를 타다라필이야 뭐 꼭 써야 되는 약은 아니니까요. 설사가 너무 심하냐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통계는 내 운명님이 아까 마지막 질문이 있긴 하셨었는데, 네. 네, 지금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네. 상황이실 거기 때문에 잔뇨도 아마 남으실 수 있을 거고요. 충분히 배출이 안 될 겁니다. 아까 비슷한 맥락인데, 그 담당하시는 전문의 그래서 제가 아까 교수님과 그 어느 병원 다니시냐고 여쭤본 이유가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이거 잘 보시는 교수님 다 있죠. 그러면 이제 약을 이것저것 써볼 거고 CIC라고 하는 도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약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뭐 드물게 수술적 치료도 있다고요. 신경인성 방광도 너무 심하거나 하면은 이제 신경인성 방광이 조절하는 어떤 수술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이 있으니까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아무튼 지금처럼 방광은 작아졌다고 하는데 소변이 꽉 찬 상태로 있으면 그 소변은 다 위로 역행성으로 올라갑니다. 역류해서. 신장에 부담이 가면은 그건 신부전이 되는 거예요. 신경인성 방광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네, 잘 치료받으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네. 다음에 또 뭐 저희 둘 채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한 달 뒤에 뭐 오늘 제가 설명 못 드린 것도 같이 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